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전 2부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일 좀 관심이 갔어요. 왜냐면 이거 신용 사이클 얘기거든. 신용 사이클. 사실 뭐 정답을 찾기는 그렇지만 이제 힘든 부분인데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신용 사이클이 되게 많이 보거든. 저희들도 네. 많은 전략가들이. 근데 신용 사이클을 볼 때 은행을 보면서 어떤 볼 수밖에 없거든. 이쪽을. 그 얘기를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뭐 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신용 사이클이란 게 그러니까 선행성을 갖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이 차주들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재무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상환의 부담을 가졌을 때 이제 은행의 대손 비용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신용 비용이 상승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행의 신용 사이클을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실 때 선행 지표로 활용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추천드리지 않고. 근데 내가 이제 약간 이제 광역이랑도 막 했는데 내가 이제 나는 그래요. 뭐든 좀 쉽게 간순화시키는 거 좋아하니까 뭐 차들 잘하는 뭐 장당이 금자 역전되면 막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항상 이해해왔던 거는 결국은 미국의 장당이 금자 역전 얘기도 신용 사이클 얘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역전되면은 은행 대출 태대가 경직되고 연체율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데. 그렇지. 근데 이걸 나는 뭐냐면 결국은 다 신용 사이클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이걸 좀 처음부터 뭐 옥소리 키우는 거는 신용 사이클로 보면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내가 아무리 나는 상식적으로 정말 요즘 어려워요. 힘든 게 야 내가 보는 데이터 아무리 봐도 신용 위험에 대한 징후는 전혀 없단 저도 말이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IMF 찾아봐도 얘기하고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나 뱅킹 애널한테 좀 들어보고 크레딧 사이클, 그러니까 크레딧 코스트도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아시겠지만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많이 낮아져 솔직히 있고. 말할까? 아 이거 왜 이걸 보고 있으면 나는 이거지. 그냥 전혀 신용상의 위험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제목이 위기는 없다라는 건 사실 이제 여기서. 아니 근데 왜 앞에 준가 하나 이게 왜 단정을 붙인다고 위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거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아니 데이터 갖고 얘기를 했어. 내가 또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긴 힘들다. 뭐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시장을 본 지가 꽤 됐잖아요. 와, 난 도저히 사실 올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호 팀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위기가 아닌 위축이라는 단어가 맞는 게 다 위축돼 있어서 그런 거지. 위기 지표는 전혀 없어 사실. 한번 근데 그건 그러고 최저 대선율부터 얘기합시다. 최저 대손율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아니 내가 이거부터 얘기하다는 게 뭐냐면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최저 대손율을 계속 기록을 하는데도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는 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정답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2010년 11년에는 네. 그 당시에 PF도 터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네. 아니 뭐 그런 게 있냐고 지금 도대체. 사람들이 메자닌 터진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메자닌도 정말 터진다 쳐도 몇 년 걸릴 것 같고 부동산 터진다 그러는데 부동산도 뭘 대출을 막 땡겼어야 뭐 터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뭐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한다고 은행에 그렇게 큰 타격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모르고서 뭐 부동산 평균 LTV가 50%대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 자꾸 이런 말 사족이 되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 차분하게 네. 데이터 하나 봅시다 좀. 먼저 이제 근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이 신용과 제 은행에서 보는 좀 다르다라는 건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재 은행권의 이 신용 위험을 반영한 대손 비용은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배경들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일단 금리 레벨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건 이제 부정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고 또 이 17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경기 사이클 자체가 한 2012년 13년 이후로는 뭐 큰 호황도 없고 불황도 없는 밋밋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도한 신용 공급이나 신용의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손 부담이 그렇게 올라올 이제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17년 이후로는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도 대손율이 오히려 더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인데 이게 뭐 100%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지금 현재 그 역사상 최저 대손율의 일부분은 충당금 환입의 효과가 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행별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하고 그 환입 효과를 이제 배제하고 봤을 때는
17년, 18년 그리고 19년 상반기로 볼 때 조금씩은 그 경상적인 대손 부담은 저는 더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대손 부담이 크게 지금은 오르기도 힘들지만 더 떨어지기도 힘들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10bp가 안 되는 대손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 충당금 효과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뭐 한 20bp 정도가 경상적인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왜 그건 굳이 발라낸 거지 사실. 뭐 그쵸. 예, 제가 굳이 발라낸 거지. 원래 총액으로 봐야지 뭐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래도 이걸 한 이유가 이 환입 효과가 발생해서 대손율이 낮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정 안 해준 거지 뭐. 예, 이게 뭐 왜 그런지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일 텐데 결국 기업 대출들이 부실이 되고 다시 그게 이제 환입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순자산 가치가 계속 변동되는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처음에 이 근본적인 그 자산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후행적인 이 충당금 뭐 환입 적립의 이런 회계 처리는 그렇게 주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이 좋으면 환입되면 주가 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안 좋게 반영하니까. 그리고 오케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신용 사이클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22페이지부터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신용 위험이 올라가는 거는 이전에 과도한 신용 공급이 있었던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예, 가계대출 잡으라고 했던 거 가계대출 잡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후행적으로 건전성은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지는. 그건 어떻게 이런 생각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소비자 신용이 거의 분기로 4%대 초반까지 온 것 같은데 2분기에는 보니까 1분기 대비 조금 더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네. 이대로 분기 놔두면은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하면 거의 뭐 엄청 낮아지는 거 아니야 가계 신용?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지금 보면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근데 상황인 것 엄청나게 같아요. 액티비티는 떨어지는 거잖아 경제 주체들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뭐 일부 정말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취약차주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이제 신용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여지. 그러니까 신용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이 집중되면 터진다는데 공급이 집중된 분이 우리나라는 가게인데 가게가 지금 가게와 자영업. 강업. 예, 예. 자영업은 좀 불안한가? 자영업이 아무래도 그런가? 이게 뭐 일반 가계 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안전하다라고 보면은 자영업 대출 내에서도 뭐 부동산 임대업보다는 도소매업이나 뭐 음식 숙박업 이런 쪽은 뭐 예, 이런 거 소호 대출 말하는 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율은 높지 않잖아. 절대 연체율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체율이 떨어지는 흐름은 지금 이제 일단락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거는 공부하기 싫으라는 거예요. 신용 사이클의 첫 번째 공급 집중돼 터지면 터지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니 이제 의미 경험적으로 있어 괜찮아서 그런 거야. 봤을 때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부실은 항상 제일 취약한 데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제 현상인데 결국은 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차주들로부터 이제 부실이 올라오더라. 쉽게 말해서 비싼 이자 쓰는 데부터 터진다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이금융권 그러니까. 대출부터 부실화가 되는 옛날부터 거고. 이거 잘 정리했다니까. 이거 일반 투자자분들 잘 몰라. 이게 그래서 정리해두면 편한데. 그렇게 보면은 이미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은 연체율이나 대손 부담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올라왔네. 그게 예, 이제 일부 은행권에도 그래도 조금 그 중에서도 중저신용자들도 일부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금 이제 일부 전이가 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근데 반대로 이쪽 이금융권이 선행 지표라고 보면은 이게 조금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은행의 대손도 좀 이제 후행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좀 흥미로웠던 데이터가 28페이지에 그림 59랑 이런 것들이야. 생각보다 부동산 쪽은 되게 안정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영업 소호 대출 내에서도 사실 규모는 제일 큰데 일단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부동산 주로 임대업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임대해 준 데서 실제로 영업을 보시는 도소매나 응집 숙박 하시는 쪽의 대출이 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에. 실제로 29페이지의 그림 66번을 보시면은 순증 규모로 보면 자영업자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 4인 고용하던 자영업자가 단독 사업자로 바뀌면서 소득 내려가고 뭐 이게 지금 52시간 뭐 최저임금 이런. 이쪽도 사실 이렇게 좀 불안해서 보고 있지만 특별한 위험주가 크진 않잖아요 지금. 네, 절대 연체율 레벨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더 연체율이 하락하는 국면은 아니다. 난 오히려 자꾸만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뭐 이랬던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전에 쉽게 대환이나 차환을 받을 수 있었던 이금융권. 나는 점점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점점 이게 무슨 뭐 안 좋아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출이 안 되니까 점점 이러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이 틀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신용 사이클의 특징이 결국 집중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는데.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이게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대출이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정부 정책으로 대출을 줄이고 싶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 대응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는 저도 그치. 맞다고 보는데, 근데 안 줄일 수 없었던 이제 상황에 직면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안 줄일 수 없었나? 그냥 늘려주면 안 되나?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율을 그래? 보시면요, 25페이지의 그림 43번인데 14년, 15년 이렇게 쭉 해서 계속 10% 이상의 대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소호 대출이 좀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17년 하반기, 18년 초부터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데. 잘한 거네 이거에. 네, 여전히 근데도 보면 절대 그 증가율 자체가 지금 높은 상황. 잘 잡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으니까 좀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 과잉 신용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정부도 이제 나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신용위기는 없다고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신용위험에 대한 이제 위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규모 기업 대출의 부실이 사실 은행의 대손율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IMF 얘기만 하면 항상 말하는 게 IMF는 기업이 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지금이랑.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어두운 전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뭐 굳이 배제해도 되는 가능성 하나를 꼽는다면은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은행의 건전성은 이제 그때보다 이제 훨씬 더 체력이 좋아졌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기업 대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통제를 해왔고 이전의 부실들을 많이 축소했고 신용 공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다 보는 건 다 알 것 같은데 네. 이 가계 대출 부실의 통제 가능성 이거 잘 통제한 것 같은데 네.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전 정부 통제 정책.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그 과거의 위기 때도 보시면 이 연체율의 레벨이 기업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가계는 훨씬 더 낮게 한 1% 정도도 안 되는 레벨밖에 안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은행권 전체적인 대손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택대출은 이제 담보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 LTV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설사 회수가 사실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다. 아니 이건 왜 내가 매크로하게 같이 보냐 이 정도면 잘 통제한 것 같고 정부가 네. 여기서는 약간 좀 풀어줘도 될 타임 온 거 아니야 이제는? 가계대출에 대한 뭐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의 증가율을 지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하회하고 있잖아. 5% 네. 미만이잖아. 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통제를 한다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은 뭐 그럴 시기도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대손이나 연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지금 이 상태로 통제를 잘 해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그럼 여기서 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의 재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오해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같아서 가계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가 낮잖아요. 네. 금리가 낮을 때 그러면 가계들의 재산 증식을 할 수 있고 이게 부동산을 자극한다고 잠깐 그러는데 뭐 부동산 얼마나 자극하겠어.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뒤에서 이게 결국 가계대출은 이제 결국 부동산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따 얘기를 할까 네, 그러면? 네.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알죠. 현 정부에서 결국은 주거비를 낮춰가지고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싶어하는 어떤 선의를 알고 있지만 이게 자칫 계속해서 마땅히 활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기의 주체들이 지금. 근데 하여튼 또 세 번째는 이게 그 가계대출의 건전성 트렌드가 기업대출에 비해서 금리 방향성에 민감하다라는 결과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신규 부실이 그렇게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저는 이제 은행의 신용 위험이 그렇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근데 내가 독특했던 건 결론이야. 신용사과 관련된 결론 부분이 한번 설명을 좀 해줘요. 내가 잘 이해를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점점 충당 적립 부담은 더 확대된다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대손율이 더 하락할 여지는 없다. 더는 안 내려간다? 더는 안 내려간다. 내 말은 뭐냐면 나쁠 게 없는데 왜 부담이 는다는 거지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바닥 그것도 아까 보셨지만 이제 가계 쪽하고 그 소호 쪽의 연체 트렌드는 지금 약간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다시 꺾이기 위해서는 뭐 이금융권 지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사이클의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은행의 대손 비용은 2019년 대비 20년은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슈로 들어가 봅시다. 네. 파트 3에서 수익 부분별 은행에 관한 거죠. 은행 업종에 대해서. 먼저 이슈 전에 그냥 조금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문별로 좀 수치상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면은 이제 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2019년은 한 6% 정도를 기록을 할 것 같고요. 지금 7월까지 보니까 한 3.5%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이 정도를 기록을 할 것 같고 2020년 되면은 저는 이게 한 4.5% 정도로 둔화되지 않을까. 더 둔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대출 증가율 자체는 이게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목 부동산이 GDP 관련된다? 아니요. 명목 GDP 레벨이면은 적정한 정도의 대출 증가율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5가 수치는 낮아 보이지만은 절대 레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17, 18, 19년이 경기 펀더멘탈 대비 좀 높게 성장률이 유지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 대출이?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가? 가게나 자영업자나 이런 대출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고. 약간 그때가 오버했다가 잘 제어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둔화되고 있는 트렌드고 20년까지도 그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이제 페이지 40페이지이고요. 19년에 지금 상반기에 한 2bp 정도 하락을 했는데 7월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4, 5bp 정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도 이건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년까지도 한 3, 4bp 정도 추가로 하락하는 거를 가정으로 저는 이제 순이자 마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마진이 정말 만만치 않네. 그 레벨 자체를 보시면은 앞서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위기 그리고 그 당시 PBR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마진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2%대 중반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1.5% 내외거든요. 일부에서는 막연하게 우리나라 은행주를 일본이 어떤 부동산 거품 터지고 나서의 은행주와 비교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때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 은행과. 그때는 일본 은행들은 되게 무리수를 많이 뒀던 상황이었잖아. 그때는 뭐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용 버블이 있었던 거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금융기관이 뭐 파산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전제는 위기는 없다.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본화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일본화되는 징후가 굉장히 뚜렷한 건 맞는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일본은 당시에 굉장히 무리한 신용 사이클이 되게 무리한 상황이었고 그게 터지면서 은행이 문제가 되는 사이클이었고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은행에서 너무 안전빵으로만 이러고 있어서 문제지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사람의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과거 뭐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이제 은행이 큰 큰 병을 이렇게 앓고 뭐 암이나 뭐 이런 거를 앓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들어버려서 몸이 고장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체력이 좀 소진이 돼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뭐 잔병 치레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주가는 그러면 이제 그때 밸류에이션과 지금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근데 내 말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그쵸. 고혈압에 무슨 뭔가 병이 걸린다 죽는 건 아닌데 이제 무슨 뭐 죽을 환자 취급하니까 지금 당장. 그렇죠. 근데 또 뭐 그렇다고 이제 젊었을 때 체력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또 좀 불가능한.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런 젊은 환경이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체력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상황 그렇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손 쪽은 아까 제가 신용 사이클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이제 가정들을 가지고 이익 추정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20년 그리고 21년까지도 좀 이익 레벨은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은행의 이슈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대출을 쓰고 큐가 늘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큐가 는다는 건 대출을 갖다 써가지고 뭐 돈을 벌던지 그래야 마진을 늘리던지 뭐 이래야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사이클이 바뀌면서 아 그래 나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인식을 할 텐데 그럼 대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정부 얘기를 하는 건 정부가 이 사이클이 안 바뀌면 은행주 싼 건 알겠는데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전환하려면 사실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그치, 정부가 부동산 얘기하자는 거야 내 말은. 전환을 근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은행을 보면서 이렇게 좀 힌트들을 얻어보면은 총량 규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어느 정도 총량 규제는 더 강화되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바뀐 것 같지 않아? 네, 강화되지는 않고 있고 어. 근데 이제 가격을 건드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들을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이 가격 피해 팩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 발표한 안심전환 대출인데 이거는 그 페이지 46페이지에 있고 제가 표로 그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안심전환 대출이 전부 은행권 대출로 이제 그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이제 유동화되면서 빠져나가고 은행이 대신에 뭐 MBS나 이런 걸 매입한다라고 예전에 했던 건 스킴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가정을 해보면은 총 NIM에 미치는 영향이 한 2bp 정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실질적인 뭐 수익이 이만큼 감소할 것 같진 않고요. 그 이유는 그 예전에 했었던 거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뭐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1금융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금융권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밖에 뭐 신보료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손익이 크게 훼손되는 정도는 아닌데 이게 사실 센티멘트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제 측면에서도 그 뭐 아주 타이트해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확 풀어주지도 않는 아직 그 전반적인 규제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은행의 상황이 아닌가. 약간 정책적인 방향이 조금 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총량 대출 규제는 이제 없다라는 거고. 최소한 만약 끊임없이 김현미 장관이 뭐 기실명 결혼해서 됐지만 그냥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사실 조금 뭐 여지들을 좀 남겨놨잖아요. 저도 정확한 내용인지 뭔지 지금 약간 근데 물론 뭐 재건축 같은데 약간 조건들을 달기는 하고 정량 요건을 바꾸긴 그치. 했지만 그게 충족된다고 무조건 적용하겠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약간 모르겠어요. 규제는 하여튼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은행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가계대출이나 이쪽을 좀 다시 사이클 한번 왔으면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최근에 쉽진 않겠지. 아직 뭐 그런 큰 변화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규제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은행의 손익에 뭐 큰 영향을 주나 이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그 후행적으로 특히 이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은행도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 촉진제만 나와주면 움직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만 하더라도 그럼. 뭐 지금 사서 사실 연말에 5% 이상의 뭐 안정된 수익률, 뭐 주가의 하방이 있다라고 보면은 나는 내가 봤을 때 사과 배당 받아도 되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정책이 약간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그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는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은행주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 뭐예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용자본증권 발행 부분.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은행주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굳이 언급을 안 해드려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관심이 가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바젤 3라고 예, 자본 비율 규제가 지금 19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본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종의 부채 성격의 증권을 발행을 많이 한 거고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은 이자 비용이 빠져서 그게 순이익을 차감시키는 요인인데 이거는 배당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실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자본만을 감소시킨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본증권 발행을 확대해도 이익이 변하는 건 아닌데 자본은 덜 늘어나거나 오히려 뭐 조금 이제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올해 영향을 2019년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올해 발행한 거는 이게 보면은 대부분 뭐 한 2분기 정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자는 뭐 3개월, 6개월마다 내긴 하겠지만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0년, 21년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 있어서 이제 자본이 좀 덜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네? 그쵸.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실 이게 여기서 이 정도 다뤘는데 나머지 보험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주는 이슈 아니야? 네. 보험사들도 지금 자본 규제 그러니까. 변경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본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계속적인 자본에 대한 이제 규제 스탠다드를 이제 마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종목 마지막 결론 냅시다. 네.